역사 속 미스터리 19, 16위 공개합니다. 녹색남매는 어디서 왔을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13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어브 뉴버그의 저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몸이 완전히 녹색이고 알 수 없는 재료의 옷을 입은 소년과 소녀가 늑대 구덩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연대기 작가이자 수도원장이었던 랄프 오브 코게샬이 12세기에 쓴 저서에도 이 비슷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이면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같은 시기에 두 명이 썼다.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녹색이라는 게 좀 이상하고 또 표현 중에 알 수 없는 재료의 옷이다 어허. 라는 말도 독특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1150년경 영국 서퍽주 울핀 마을에서 녹색 피부를 가진 두 명의 아이가 늑대 덫에서 발견. 남매였던 두 아이는 낯선 옷차림에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한동안 음식을 완전히 거부, 오로지 콩만 먹으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럼 뭐 인간이 맞긴 한 거예요? 1년 뒤에 남자아이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차차 적응해서 녹색 피부에서 하얀 피부로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영어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운 소녀가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내가 살던 세인트 마틴 땅은 황혼 때 말고는 해가 뜨지 않아요. 이곳에는 길을 잃었다가 종소리를 듣고 오게 됐어요. 황혼 때 말고는 해가 안 뜨는 땅이 뭐예요? 해가 안 지는 데는 있잖아. 뭐 저기 백야 네. 이런 데 북유럽 같은 데는 안 뜨는 데도 있어? 피부색이 외계인 말고 녹색일 수가 있나요? 해가 안 뜬다 그랬잖아. 우주. 그치. 그죠? 아, 이 정도면 누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이 녹색남매 정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주변 마을에 정착한 벨기에 플랑드르 이민자들의 자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 그렇기 때문에 영국 식과는 다른 낯선 의복 차림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해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럴 아무리 수는 그래도 아무도 몰랐을 수는 없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의복을. 그리고 말 한두 마디는 또 동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비슷한 말도 있잖아. 아예 못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녹색 피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또한 녹색 피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비소 중독으로 인한 색소 침착으로 초록빛으로 보였던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비소 중독이라 해도 피부가 분명하게 녹색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뭐 녹색은 뭐 어디가 녹색이에요? 저런 거면 차라리 반점이 있었다고 하지 피부가 녹색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 녹색남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작가 로버트 버터는 자신의 논문에서 녹색남매에 대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우주에서 왔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기록. 거봐. 이에 녹색남매의 갑작스런 출현이 외계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외계인을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잠시 등장해 역사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녹색남매. 갑작스럽게 나타난 녹색남매는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남매의 피부는 왜 녹색이었으며 그들이 말한 해가 뜨지 않는 세인트 마틴의 땅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묻힌 중국의 절세 미녀?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요, 미스터리한 무덤과 함께 무덤의 주인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무덤의 주인공은 그 미모가 너무도 빼어나서 경국지색이라 극찬받았던 중국 최고의 절세 미녀, 양귀비입니다. 중국 역사의 뭐 대표적인 미인 아니겠습니까? 양귀비가. 근데 무덤이 왜 미스터리한 겁니까? 아하. 자, 양귀비의 무덤이 미스터리한 이유. 무덤의 위치가 다름 아닌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중국이 아닌 일본에 양귀비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양귀비의 무덤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데? 당나라 때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일본에 들어와요? 중국 역사가 기록하는 양귀비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멀리했던 당의 황제 현종. 이로 인해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피난 도중 성난 군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양귀비에게 자결을 명한 현종.
결국 756년 양귀비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양귀비가 자결을 앞둔 순간 아름다운 양귀비를 차마 죽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옆에 있던 궁녀에게 양귀비의 옷을 입혀서 대신 죽게 했다는 게야.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양귀비는 배를 타고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까지 피신, 이후 후손까지 남기며 오래 살다가 끝내 일본에 묻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건 양귀비 시신의 행방이 미스터리하다는 건데요. 그녀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진 중국 마웨이포에 양귀비 묘가 실제하지만 양귀비의 시신을 찾지 못해 옷가지, 장식품 등을 묻은 의관총이라는 소문이 세간에 떠돌았는데요. 정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라면 일본에 조성된 양귀비의 묘가 진짜 그녀의 묘일 확률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진실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무덤을 파보지 않는 한. 그리고 또 하나, 1970년대 일본 최고의 스타였던 야마구치 모모의 충격 주장. 저는 양귀비의 후예입니다. 중국 양씨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중국 내 설문조사 결과 야마구치 모모에가 양귀비의 후손이라고 믿는 중국인들이 무려 23.9%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시신이 있어야 뭐 대조를 해서 DNA를 뭐 찾거나 그럴 텐데 뭐 가능하겠어요 이게?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이죠. 그녀의 마지막 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양국에 존재하는 그녀의 무덤 중 진짜 양귀비가 잠든 곳은 어딜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역사가 외면한 모모. 1976년 일본에서 출간된 히미코 도레 수수께끼. 하지만 이 책은 출간 직후 강제 회수 조치, 일본 사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히미코가 누구죠? 이 책의 주인공인 히미코는 2, 3세기경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인 야마타이국을 세운 여왕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최초의 여왕인 히미코는 정작 자국인 일본에서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서도 이 히미코라는 이름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여자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우거나 그런 건가요? 자, 일본 역사서의 속일본기에는 일본의 여왕 코겐 덴노가 등장합니다. 굳이 히미코를 여자이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역사서에는 히미코가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 외인전의 기록, 외국에 난이 있어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여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 이내 함께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니 이름을 히미코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 173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해 예물을 보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서는 분명 일본 외의 여왕 히미코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신까지 파견했다. 실존 인물이네. 그러네.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게 왜 무시하지? 이게 참 미스터리 아닙니까? 히미코의 존재가 미스터리한 이유에 대해 일부 국내 역사학자들은요. 히미코는 가야국의 공주로 수로왕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는 규슈 지역에서 가야의 문화 또 유물이 다수 발견되며 가야의 공주가 일본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한때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역사에서 히미코의 존재를 지운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자신들이 정사라고 미는 어떠한 학설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배제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 써 있는 걸 거야. 이러는. 맞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의 역사서에는 존재하지만 정작 자국 역사서에선 사라진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11일 공개합니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통일 신라 시대 일본 규슈 다자이 후에 신라 왕자 김태렴이 700명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천황에게 경덕왕의 전원을 대신 전하옵니다.
저희 폐하께서 몸소 조공하려 하셨으나 국정이 해이해질까 염려하시어 저를 대신 보내셨으니 신국의 특산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당시 두 나라의 국교는 거의 단절된 상태. 일본은 신라와의 교섭을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신라의 왕자가 먼저 당나라 황제와 동급인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며 대우해 주지를 않나. 게다가 조공까지 준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서 완전 땡큐였습니다. 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 이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 난 조공이라는 용어가 사실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거슬리죠. 일본에 조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자 김태렴은 조공을 바치고 남은 물건들을 귀족들에게 판매,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신라로 돌아가는데요. 자, 왕자 김태렴이 신라로 돌아가기 전 재방문과 함께 조공 그리고 외교 문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신라 왕자한테서 소식이 없지? 신라에 사신을 보내보거라. 뭐라? 우리더러 조공을 보내라 했다고. 우린 그런 적 없으니 쏙 물러가라 하거라. 왜냐? 신라 왕자 김태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 누가 이거 사기쳤네. 일본을 털어먹었네요. 자, 당시 경덕왕에겐 장성한 아들은커녕 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우리 역사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만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려 700명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여왕을 만나 돈을 두둑하게 챙겨온 김태렴.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왕자를 사칭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당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700명 정도의 인력을 대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김태렴이 진골 신분의 귀족 혹은 왕족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대규모 인력과 조공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금을 가졌었던 자, 또 신라 관리에 눌려 피했거나 묵인 아래 바다를 넘어 일본에 간 자, 그리고 스스로 신라 왕자라 칭한 김태렴은 누구일까요? 야, 이거 근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진짜로 저 시대에 이 700명을 배에 태워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띕니다. 네. 그죠? 진짜 왕자가 아니라면 왕자 사칭이잖아요. 목이 달아나지. 신라 쪽에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 거니까. 뭐야, 신라에서. 뭔 나는- 얘기야? 나 아들도 없어. 자, 그 당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한 김태렴. 그는 신라의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간 큰 사기꾼이었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8회를 공개합니다. 미스터리 파란 눈의 의열단. 1919년 약산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 단체 의열단. 그런데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던 의열단원 중 헝가리인 마자르란 인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에 의열단에 헝가리인이 있었다고요? 네. 아니 항일 투쟁에 왜 헝가리인이 들어오죠?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요. 만약 마자르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장 독립운동을 지향했던 의열단에게 가장 중요한 투쟁의 수단은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발탄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때 의열단 앞에 나타난 폭탄 제조 전문가 바로 마자르였습니다. 내 기술이 조선의 혁명운동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동참하겠어. 마자르는 암살용, 파괴용, 방화용 등 각종 고성능 폭탄을 제조. 그리고 서양인이었던 마자르는 비교적 일제의 감시를 피하는 데 유리했기에 폭탄을 운반하는 위험한 역할까지 맡으며 의열단의 의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니 의열단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생김새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분의 정체가 뭔지가 궁금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자르는 원래 타국에서 독립운동가 이태준과 인연을 맺었고요. 자신의 폭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의열단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었다는데요. 그런데 마자르가 의열단에 합류하기도 전에 이태준이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자르는 수소문 끝에 의열단과 접선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맹활약했습니다. 와. 죽음까지 감수했던 그의 선택, 그 이후로는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약속, 혹은 조국 헝가리와 유사했던 식민지 조선을 안타깝게 여겨서요. 의열단의 항일 투쟁을 응원했던 게 아닐까 추측만 할 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 마자르라는 그의 이름조차 가명으로 추정. 아,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 후에 그의 행적이나 신상 또한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속여가면서 자기랑 관계도 없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감사한데도 지금 이제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조선을 위해 목숨 걸었던 파란 눈의 폭탄 제조호 전문가 마자르.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역사 속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한복 입은 남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저거 알아? 루벤스.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 되게 유명한 사람.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엄청 유명.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아는 화가야. 레오나르도. 자, 이 그림은 바로 아 누구지?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아니라며. 루벤스라고 그랬잖아. 이제 돌고 돌다 눈치가 없나 보고 아니야. 다시 루벤스로 왔어. 1983년 미국 LA 소재 유명 미술관이 낙찰받은 이후 한복 입은 남자라고 소개되어 화제. 하지만 루벤스가 도대체 누굴 그렸는가?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두고 그 미스터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림 속 인물의 이름은 안토니오 꼬레아. 이탈리아 상인 프란체스카 가를레티의 여행기 나의 세계 일주기에 따르면 일본에 끌려가 이탈리아 상인에게 구해진 조선인이 등장하는데요. 와. 이 조선인이 바로 안토니오 꼬레아이고요.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1606년에서 1608년경 피렌체에 머물던 안토니오 꼬레아가 그곳에서 루벤스를 만나 그림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그림 속 복식을 잘 보면 우리의 조상들처럼 상투를 틀고 있죠. 옷 역시 조선시대의 천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토니오 꼬레아는 조선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의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 시절은 사실 유럽에 조선의 복식을 한 조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 네덜란드 교수에 따르면 루벤스의 재단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의 기적과 익명의 작가가 그린 중국인 이풍의 초상화 두 그림 속에 등장하는 중국 상인 이풍이 진짜 주인공이라고 주장. 안토니오 꼬레아가 아닐 가능성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루벤스의 그림 속 인물을 두고 동인도 회사 출신의 조선인, 조선의 양반, 제2의 조선인일 가능성 여전히 다양한 추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 정체는 무엇이었을까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 옆에서는 써놓지 누구라고. 예. 조선인이 만약에 맞다면은 어떤 경로로 간 걸까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 관직이 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그렸을 루벤스.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루벤스와 그림 속 인물만 알고 있을 겁니다.